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만 이현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1년 전 탄생한 우리나라 제1야당 이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새정치는 어디 가고 민주만 남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새정치를 만들었던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사라졌고 문재인 대표만 보입니다. 세 사람 운명 엇갈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음란행위로 무리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정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모저모 짚어봐야 할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길거리 음란행위로 무리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사실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협회가 못하게 결정을 하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실제 현실적으로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회에 등록을 한 이후에 지금 변호사로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사협회에서 이 사람이 무리를 빚었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과연 무리를 빚은 것이 어떤 국가나 공중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등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말은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실제로 변호사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못하죠. 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만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임무를 갖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1982년이죠. 50 정부 때입니다. 예. 1982년에 그 이전에 보면 변호사 어떤 등록 업무 관리를 해오던 법무부가 그 역할 자체를 갖다 대한변협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변협이 사실상 거기에 관한 한 앞서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실제 그것을 갖다가 개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다가 뺏는 건 아니에요. 그 변호사 서복고시 보는 순간 변호사 예.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혹시 중간에 무슨 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일단 중지됩니다. 정지는 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실제 개업을 하려면 개업 신고를 하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 대한변협이고 실제로 어쨌든 못하는 거네요. 그 역할을 갖다 대행해주는 중간에 경위기관이 서울변협인데 서울변협에서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은 조금 자숙하십시오 하고 안 받아주는 모양이죠. 예.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 취직해갖고 변호사로 일하면 안 됩니까? 직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변호사 행위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못하네요. 변호사 아니네요. 못하네요. 아니 그 변호사 자격증은 있을 때 나가서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에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뭐 큰 대기업에 예. 뭐 법률 뭐 담당 뭐 임원으로 가서 나가면 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역할을 갖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사로 취직을 했는데 운전면허증도 있고 운전을 못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직원으로 취직하는 건 충분히 예. 가능해요. 직원으로 취직해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를 안에서 한다. 내부에서. 내부적인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적인 밖으로 권한하죠. 회사를 대리해서 뭔가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법률 대리인 역할을 못 하고 법정에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변호사법 8조에 보면 등록 거부에 관련된 지금 조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무원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위법 행위로 인해서 형사상 소출을 당하거나 뭔가 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변호사협회가 1년 내지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이 조항을 활용해서 지금 서울 변호사협회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스폰서 검사도 변호사 하고 있고, 예. 무슨 뭐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연루됐던 분도 하고 있고, 뇌물 받았던 분들도 다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뇌물 받고 뭐 스폰서 검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음란 행위를 무리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지금 그 김한규 신임 서울 변호사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처음 시험대에 오른 사람이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인데요.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한 전직 검사장이라든지 예.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또
또 전직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개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수창 전 지검장 입장에서는 정말 왜 나만 갖고 이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번에 그 서울 변협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변호사 등록을 못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그 이정열 판사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각하 빅녀신가요? 예, 뭐 하고 아까 새끼 짬뽕. 예, 짬뽕. 예. 예. 그 짬뽕도 결국 이제 법원에서 징계를 받고 나왔는데 예. 지금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분은 뭐 해서 그래서 예, 직장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예. 사무장 역할로 일을 하고 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장을 합니까? 예. 그 기사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동료 변호사의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역할을 맡는 것. 예. 그것 때문에 또 한번 그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요. 예. 이 김수창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었는데 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됐는데요. 이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일단 유예가 됐는데요. 이번에 서울 변협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치료가 완료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해보겠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법을 다루고 하는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변호사협회에서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무리라 그러면 무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뇌물 받는 게 나쁜지, 저행이 나쁜지, 기준이 좀 너무 모호하고. 근데 아마 차이가 있지 뇌물 않습니까? 받은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서 등록을 했지 아마 그때 직후에는 한동안 등록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김수창 검사장도 지금 아마 한 1년 정도 조금 유예 기간을 좀 시간을 좀 버퍼 타임을 가지겠다는 거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등록이 그 될 아까 겁니다. 저 조수진 차장 말씀하셨던 네. 그 신임 서울 변협 그 회장이 좀 강경한 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분들 뭐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은 그 회장 취임하시기 전에 예. 회장이 계실 때 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자숙 기간을 거쳐서 변호사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정렬 부장판사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하신 제가 한번 가가대소한 적이 있는데 통상 우리 저 뭐 김경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판검사 하시다가 나중에 개업할 때 되면은 신문에 요만하게 배꼽으로 이렇게 배꼽 광고라고 그러죠. 요만한 예, 광고 예. 냅니다. 그래서 뭐 저 김경진은 어디서 어떻게 지냈고 해서 어디에서 개업합니다 하고 개업 안내를 갖다가 광고를 예, 내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신문 꽤 읽어봤는데 한 50년 가까이 읽으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 개업한다고 낸 걸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걸 일률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공평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제 우선 기본이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꼭 규정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경쟁성이 따라가고 예. 그래서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룰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범법 행위 아니면은 위규의 성격에 따라서 예. 영구히 변호사직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일단 일정한 제재 기간이 벗어나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을 의뢰하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변호사의 질과 이런 거를 도덕성을 따져서 의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조금 그런 사회적인 제재 또 같이 병행되는 그런 분위기가 갈 때까지는 더 이상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제 주변에서 의아한 게 굉장히 동정 여론이 많습니다. 그땐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호구지책을 뭘로 하지 동정 여론이 많은데 이 동정 여론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동정 여론이 좀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행위 자체는 조금 추해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많이 그래서- 추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영구히 등록이 거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이번에 지금 한 번 거부를 했으니까 조금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재등록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변호사 회장이 뭐 조금 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강성이냐, 뭐 어떠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뇌물 받은 사람도 변호사 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뇌물 뭐 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보다는요. 사실상의 변호사 자격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협회가 누구가 회장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뀐다는 게 문제가 근데 이제 아닙니까? 길어봐야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에 따른 뭐 실형을 받으면 4년 동안 이제 개업이 금지된다. 그거하고 변론으로 변호사 협회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분들이 이제 아직은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변협 회장이나 서울 변호회 회장을 하실 때는 사실은 다 알던 사이들이거든요. 옆에서 이제 뭐 형 동생하고 이렇게 호용호제하던 이런 사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겠죠. 제가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건마다 판사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소송에 걸릴 때.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판사마다의 어떤 그 잣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한규 신임 서울 변협 회장도 아주 그 엄하게 앞으로는 어떤 정립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도 어떤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계기를 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해서 바로 사유 나왔을 때 여기에만 어떤 통제와 제재와 처벌 여기에 맞춰져 있어가지고는 이런 제도에 이런 잘못에 반복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평소 판검사들의 법조인들이 이 승진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이 감찰하고 이런 거를 반드시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법적 또 이 변호사 자체의 어떤 내규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 복귀해서 변호사업을 할 적에도 말하자면 우리 조수진 지금 저 기자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력이 반드시 작동해야 된다. 예. 그래야 변호사의 회장의 어떤 보수냐 진보냐 어떤 재량에 의한 그 변호사 활동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정치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야당 1년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 판넬 한번 봐주시죠. 새정치민주연합 1년인데 세 사람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장님께 정치 담당을 하시니까 네. 이 당시 1년 전에 김한길, 안철수 손잡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합시다 할 때 이렇게 되실 줄 혹시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그때는 못했죠. 정말 딱 1년이 됐네요. 작년 예. 3월 2일 날 예. 아주 기습적으로 합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어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하나로 합쳐서 지방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겠다. 예. 이렇게 발표했을 때 정말 그 야권의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불과 넉 달밖에는 못 갔습니다. 바로 7월 재보궐선거 때 바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체제가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한참 그 비대위 체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들어섰습니다만 예상대로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이 2월 8일 날 당대표로 출마를 했고 또 당선이 됐죠. 이 세 분의 지난 1년의 명함을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결국은 개파가 승리한 게 아니냐. 개파가 없이는 뭐 본인의 이미지, 선명성 뭐 애써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될 대로 된 거죠. 될 대로 된 겁니까? 될 대로 된 거라는 표현이 뭐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언짢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작년에 3월 2일 말씀하셨죠. 저는 그날 모 방송에서 방송 기자회견 한다길래 듣다가 한마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왜요? 그때 1월 달에 1월 21일입니다만은 새정치 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 연합을 갖다가 창당하겠다. 그게 제주 선언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제주 선언하면서 막 가열차게 몰고 나가서 야 드디어 우리 그 당시 2월 분위기에는요 안철수 의원 개인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육사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민주통합당이 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안철수 의원 턱하니 잡고 김한길 의원하고 손잡고 내가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러 들어간다 그러길래 저 양반 저 오래 못 갈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사실 지금 정치 상황과 이어지기 때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소들어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예. 안철수 의원이 얼마 안 있어서 들어가더니 아유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호랑이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호랑이 입속에서 호랑이가 보이나 속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보면은 정치 그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윤여준 예. 고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김한길 당시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당내 지분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 당내 지분이 별로 없으신 김한길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름당 당수라 할 정도로 붕 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새 정치를 쭉 밀고 나갔으면 민주통합당이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6.4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김한길 대표에 의해서 안철수 의원 두 분이 손잡은 바람에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불쏘시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쏘시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친노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총선 대선 거치면서 대선 끝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친노들 자중하라. 그래서 2013년 5월 4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체제 출범할 때 이야기합니다. 친노들은 앞으로 당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절치부심의 세월을 갖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보냈고 이 과정에서도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었어요. 당내 가장 큰 개파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그래서 아까 될 대로 됐다는 게 뭐냐니까 우여곡절 끝에 올 28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간에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가장 많은 현역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이 대표되는 것이 현재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새정치를 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과 결합함으로써 자기 색깔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자기 힘이 별로 없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스터라고 그러죠. 새로 어떤 추동력을 갖다 안철수로부터 얻으려 했던 김한길 대표도 지금 보면은 존재감이 상실된 거죠. 근데요, 예.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러니까 사실은 창당을 하겠다,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는 것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을 했다면 독자 세력화가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너무 빨리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 창당을 해서 원래 지금 이 작년 2월 달까지만 해도 창당해서 각자 지금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으로 가면 야권 전체가 공멸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공멸하고 나서 그러면 안철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희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야권을 위해서? 희생했다기보다도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안철수에게 빚을 진 것만은 사실이다. 안철수가 합당을 했기 때문에 예.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그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 야권에서 안철수의 빚을 졌으면 예. 야권에서 안철수한테 빚을 좀 갚아주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별개의 근데 문제죠. 별개의 아니 문제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누가 특정인한테 빚진 것을 빚 갚으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아줘야죠, 그래도. 아니 그건 나이반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안철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할 만한 역량이 됐느냐? 사실은 많이 부족했다. 그 역량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 게 어느 지점이냐? 730 재보궐선거 때 그 공천을 가지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다음에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될 만한 사람들 다 배제하는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김한길 안철수가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이렇게 빚을 주고 어떻게 보면 덕을 베풀었는데 자승자박이다. 예, 자승자박이다. 예. 예.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테고 문재인 대표가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우선 조금 전에 그 황태순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나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관계를 보면서 역시 정치는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공동대표가 재작년에 5.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라는 거는 당의 세력이 가장 많은 주류가 당선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이 당내 비주류 세력에서 어떤 그 대선 패배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비주류가 대표가 되다 보니까 대표가 돼서도 계속 세력의 어떤 고착화되질 못하고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말기에 어떤 노론이 장기 집권을 하다가 조금 남인이 잠깐 반짝했을 때 그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작년 3월 2일 제가 볼 때는 일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네. 아침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선언을 했을 때부터 저 체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랬군요.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노는 잠깐 뒷방으로 밀렸지만 당의 확고부도한 주도 세력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다시 한번 당의 주류로 되는 거는 어떤 시기의 문제지 너무나 뻔한 정해진 수순이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그 2월 8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그 국립현충원에 간 것, 그리고 또 전직 두 대통령을 그 야당의 대표로서 방문한 것,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행보였고요. 또 하나, 또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도 갔습니다. 3월 1일 날. 이런 어떤 중도를 껴안기 위한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당내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어떤 거죠. 잡음이? 첫째는 이 당직 인선에서 탕평 인사를 반드시 그렇군요. 실현하겠다. 그 문제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일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이 현장 첫 최고위,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과 같은 호남에서인데 여기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갈지 말지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안 가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빠진 어떤 그런 독이 같은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벌써 욕심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 예. 문재인 대표 쪽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공천의 가장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게 사무부총장이란 자리인데 이거를 3번이나 임명을 강행해서 관철을 시킨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역시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때 했던 약속을 다 지금 하나하나씩 파기하고 있다. 못 지키고 그래서 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적 지주지 않습니까? 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행동하는 욕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동하는 이런 욕심이다.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실패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730 재보선에서 선거에서 실패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결론을 내려줬지만은 재보선 과정 이르기까지 둘이서 내세운 게 중도 외연을 확보하면서 새정치의 개념으로 확보해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과연 새정치의 비전과 새정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 전략이 뭔지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나도 못 보여준 거예요. 미래정치 가치가 뭔지. 대신에 대선 불복종에만 지나치게 매달리고 거리에만 나오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새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 더 큰 거 아니냐. 그것이 730 재보선을 갔다. 아니 그러면 이 그래서 이 사람들 부분은 실패한 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김한길 공동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네. 이제 기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정치판에서 보면 유명한 게 있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말씀을 그대로 빌자면 정치판에서 내일 일을 얘기하면 귀신이 웃어요. 그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예. 왜냐하니까 문재인 앞서 우리 조수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준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친노들이 욕을 먹었던 친노 패권주의적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내년 공천을 앞두고 또 당장에 4.19 또 보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분이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얘기하고 화장실 나올 때 얘기 좀 다르네 하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다 보면은 지금 보면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 상승하는 반면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제로성 관계예요. 이쪽이 커지면 이쪽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계속 잘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보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께서 혹여라도 그동안 질책을 받아왔던 친노 계파주의 내지는 친노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특히 보면 여기에서 배제된 게 뭐죠? 친노 받는 비노 아닙니까? 예. 비노의 중심은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이번에 박지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 나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3.5%포인트짜리 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전긍긍, 절치부심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들에 있어서 스타가 필요한데 스타 중에 안철수,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과 대항하는 대항마로 스타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나름이에요.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아니 김무성 대표 결국은 비박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친박이 줄인데 비박이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승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도 친노가 저 안에서 주류라고 하지만 일정 한 30-40% 정도는 항상 유동성 있는 버퍼가 있습니다. 당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버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결국은 당심이고 민심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문재인 의원이 잘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 그대로 갈 것이고 못하면 기회가 안철수 공동대표나 뭐 이렇게 충분히 갈 겁니다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금방 예. 얘기하셨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대표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야권은 지금 2번이나 대선에서 연거푸 패했기 때문에 이른바 야권의 지지층들의 가장 1차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분에게는 한껏 몰아주는 거죠. 다만 그 분의 그 대상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잘할 때는 모두가 다 안철수 대표로 갔다가 또 다른 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됐고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교적 잘 해왔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친노의 개파 독식이 지금 더 고조가 된다. 이런 어떤 징후들이 지금 서서히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노 중도파에게 당을 뛰쳐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그 시기를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예. 대표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조직사무부총장하고 수석사무부총장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두 개의 보직이 알짜라고 하지만 그 위에 사무총장 지금 양승종 의원 시켰지 않습니까? 거긴 손학규 대표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저기 대변인이란 다 지금 다른 계포들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문재인 대표가 다 취임한 이후에 이 포석을 할 때는 지금 친노는 가급적이면 뒤로 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짜배기 보직 워낙 큰 것을 지금 친노가 본인이 우겨서 지금 간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좀 걸리는 건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분-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김영란법이 국회 법사위에 가결됐다고 합니다. 본회의로 올라가겠네요. 본회의로 올라간다.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뭐죠? 왜 그렇죠? 워낙에 이제 결론적으로 위헌 소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 법사위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늘 언급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이거 위헌 소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처리는 시켜야 된다. 이 말의 뜻. 그러니까 아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에 네. 위배되는데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인들 본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상관없는데. 아니 정무위에서 벌써 이 공청회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80%, 90%가 이게 과잉 입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위헌은 아니다. 국회 내부에서 입법적인 정책 결단을 통해서 이 정도 법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위 공청회에 나왔던 뭐 헌법학자들이 행정법 학자들은 뭐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무슨 멍청이들이 나와서 공청회 했습니까? 위헌 소지는 사실상 없다. 다만 이게 조금 좀 지나친 규율이냐 아니냐 이 문제일 따름이다. 근데 문제는 정무위에서 그걸 2년 반을 지금 가지고 끌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법사위에 넘어오니까 법사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그걸 자꾸 또 공청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여론이 지금 싸늘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여론이 워낙 싸늘해지니까 결국은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냥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통과시키는 건 잘한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잊어보면은 김영란법이 원래 당초 입법 취지가 뭔가요? 입법 취지라는 것은 이게 2011년 벤즈 여검사 때 벤즈 여검사가 어느 날 자기 변호사인 자기 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 돈 주고받고 벤즈 왔는데 이게 대가성하고 이른바 저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형법하고 이제 특가법상에서 예정하던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거 처벌해야 되는데 그 뇌물수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대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제가 봤을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입니다. 뭐냐니까 대가성도 묻지 않습니다. 직무 연관성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100만 원 한 번에 내지는 1년에 뭐 300만 원 이상 예. 받으면은 일단 처벌한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 위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공무원들을 처벌하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립학교 교사는 그럼 뭐냐? 그 사립학교 교사 넣어라. 예. 근데 사립학교 교사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마 헌법 소원을 낸다면 아마 사립학교 총연합회에서 낼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고 싶어서 했나? 우리가 얘기는 너희가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도 정부 보조 받는 여기는 의무 교육을 갖다 우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평준화 정책에 호응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받는 것뿐인데 우리를 왜 공직자 취급하느냐 하는 첫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작년에 기억나시죠? 오감렬. 자기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처남이죠. 처남을 예. 갖다가 범인 은닉하는 것을 갖다가 은닉을 했어도 그걸 처벌 못하는 것이 형법상의 이치인데 문제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내용이 뭐냐니까 자 아내가 나 몰래 100만 원 받았어. 예. 이거 신고 안 하면 안 돼. 즉 불고지죄 는 거예요. 옛날 뭡니까
국가보안법식으로 예. 이런 거 등등등 거기다 뭐 두 분 보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도 보니까 언론인은 또 이게 보면 공직자다. 사실상 공직자다. 어디 국가로부터 어디 지원받으신 적 있어요? 저는요. 예. 아니,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부분들로 해서 너무나 보면은 당초 입법 취지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판검사 등등등 이 사람들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자 했던 것이 김영란법인데 이것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진 가운데 이른바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 다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후에 뭐 보면은 발효한다고 합니다만은 반드시 위헌 소원이 나올 겁니다. 헌법에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바로 이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무려 4년 전에 제안을 합니다. 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서 깨끗한 공직사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고 이렇게 심사를 뒤로 미루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 법 하면 그 법을 딱 보고도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목적성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흐트러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자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제가 기자여서가 아니라 청렴의 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해야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이 법의 목적성, 구체성 이런 것도 없고 김영란 법의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가 너무나 퇴색했기 때문에 채널A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근데요, 저는 정무위안이 100%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이게 그 정부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국가 출자한 언론사만 규율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KBS하고 MBC 차이가 뭐냐? MBC는 지금 간접 출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MBC하고 SBS, JTBC, 채널A 도대체 차이가 뭐냐? 똑같은 공적 영역,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다음에 아니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때 그 녹취록 때도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이완구 이 도백 시절에 결국은 판공비 쓴 거 다 지금 까서 나온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공비가 상당 정도 현금으로 지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금이 어디 지출됐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도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막아서 대한민국을 좀 맑게 가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그냥 돈 딱 갖다 주면서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이 일 잘 봐주십시오 하면 돈 받는 멍청한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평소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국가로부터 저희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뭐 지금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 받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위헌 아니라고 시민단체까지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입법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지금 언론사 정도까지가 어떤 영향력이 크니까 일단 여기서 자르자. 그럼 추가적으로 시민단체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바로 제가 예.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지금 언론사보다 어떻게 더 막강한 것이 사실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정당, 여야 공이다 시민단체 눈치 슬슬 보면서 뺀 거거든요. 또 보면 하나 얘기합시다. 변호사도 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이거든요. 그 변호사 빠졌죠. 변호사는 그렇다 칩시다. 문제 국회의원도 빠졌어요. 국회의원도 보면 왜 빠졌냐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아니. 공무원인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뺐냐니까 부정청탁 방법을 묘하게 예외 조항을 두어갖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청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법은 뭐냐? 1920년에 미국의 법은 금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주법이 뭐냐? 기본 취지는 그 당시에도 여성단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부인 마누라 때리고 그래 난리다. 그러면 술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자. 꽉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깽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우스갯이 그 얘기합더라.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사실 부장검사님 출신이지만은 이거 법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뭐 등등등 하는 사람들 검사님들 지금 2,023명 되는데 검사 수를 갖다 4배쯤 늘려야 된대요. 왜? 털 일이 많으니까 지금 아무나 털만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그 율사 출신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들 만나서 이 전체 언론사의 소속 직원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법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언론사의 경비 업무를 서는 분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언론사에 그 경비하시는 분께 너무 고맙다고 3만 원 이상의 예를 들어서 밥을 사줬다. 드려봤다. 그러면 예. 그것도 아니, 처벌 그 대상이 3만 원이 되는데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저는 누구를 덧붙이고 누구를 빼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또 여야가 합의한 것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한 안이 다시 어떤 그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그걸 전제로 국회 하잖아요, 지금. 권능이 또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표결 문제만 하더라도 걸핏하면 헌법재판소에 가거든요. 이것 예. 자체가 이 국회를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는 물론 이 김영란법 왜 시급하게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4년을 끌어왔는지 굉장히 통탄스러운데요. 예, 이 4년의 이 지루했던 세월 동안에 왜 이렇게 하나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늘어나서 원래의 제안자였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됐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아주 명확하고 그 규율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하고 이거 위헌 아닙니다. 굉장히 합헌이고요. 아니, 그 헌법 예, 알고 예, 그다음에 제기된 이 문제는 예, 어떻게, 아까 예. 그 3만 원 이제 우리 조수진 차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3만 원은 뭐냐면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 행동 강령에 보면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밥이나 향을 외부 인사로 받을 때 지금 제한이 돼 있고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 하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3만 원을 끊을 것인지 5만 원을 끊을 것인지 10만 원을 끊을 것인지 20만 원을 끊을 것인지는 앞으로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으로 규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3만 원으로 규정될 바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에서 지금 3만 원으로 지금 이상 밥 먹으면 이 언론사 걸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예 지금 틀린 아, 얘기입니다. 저는요 아주 잠깐만, 극단적인 사례를 잠깐만. 드렸는데 그거는 그 굉장히 기술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문제. 앞으로 오늘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정비할 부수 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니까 우리 조 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안자였던 2011년에 제안했던 그 김영란 전 대법관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미 처음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고양이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그림이 돼버렸어요. 첫째 하나고 둘째는 지금 이미 여야 지도부 공이다.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까지도 예. 이상민 의원까지도 한탄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가 아까 말씀한 입법 취재,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걸 갖다 이거예요. 대전제가 문제는 많아. 근데 지금 통과 안 시키면은 국민들이 문매를 때릴 거야.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나중에 혹시 문제 내년 선거 끝나서 내년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내년 1년 6개월이 내년 한 10월쯤 돼서 이제 시행해봐갖고 문제되면 그때는 누군가 가서 헌재에 아마 저 위헌 소원 낼 거야. 그때는 헌재에서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될 일이야. 라는 이런 만연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2번을 했는데 공청회 나온 전문가들이 위헌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 네. 신문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제가 봤던 조간에 보면은 40명 오늘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 네, 정확히 동아에서 했어요. 동아에서 했죠. 40명에 물어봤어요. 그때 그 다시 한번 기록을 갖다 동아일보 찾아서 키워주세요. 아니 거기 나옵니다. 40명에게 보면은 뭐 변호사, 그다음에 법대 교수 등등등 공청회 나온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40명이 물어봤을 때 그 의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요. 보면 예.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금융인들, 은행원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벤처회사라든지 금융 관련된 직원들이 돈 먹는 것만 별도로 따로 떼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 어떤 집단을 처벌할 집단, 그다음에 처벌할 집단에 대한 처벌할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법 정책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일 따름이지 이게 잘못됐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위헌 여부는 지금 여기서 다투지 말자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위헌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중요한 거는 하시니까. 예. 그러면 정당의 대표가 바보입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당의 대표가 바보라서 그러면 자 이것이 지금 당장 통과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갖다가 그 어떤 문제점을 다 아는 가운데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국민들의 문매가 두려워서 저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당장 그거부터라도 가장 국가로부터 보면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그 또 보면 흔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나가보세요.
과연 누가 흔한 얘기로 보면 아까 우리 잠깐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그 보면 이런저런 좀 그런 짓들 누가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회의 처리가 저는 8시는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정하는 걸 그러니까 보고 통과하더라도 추가로 더 할 때 아마 지금 현재 그 나약하고 내년 저 선거를 앞둔 여야 공이 다 통과시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통과시키고 내년쯤 욕은 단단히 각오하시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자세가 정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개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네, 90차례나 북한을 왕래했던 캐나다 국적의 한인 목사가 방북 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북한에서 VIP를 넘어선 VVIP 대접을 받던 그가 돌연 자취를 왜 감췄을까요? 북한 김정은 나무를 심어야 애국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북한 전문가 아닙니다.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서 이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외교관 출신으로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 이렇게 많지 않죠?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예. 예, 세 분 다 국가 관련 예. 기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 예. 이 캐나다 출신 목사님 어떻게 되셨다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무슨 실수나 아니면 가지고 들어간 물품 중에 문제가 있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입을 했다고는 보질 않는데 저희 보면 1월 네. 27일 날 낮은 도착해서 바로 30일 도착해서 바로 다음 날 간 걸 보면 네. 저 과정들이 북한 정부에서 다 허가해준 루트를 따라서 간 것 같은데. 그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북한하고 합법적인 동의를 받은 기초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연락이 지금 한 달 이상 두절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발언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가지고 들어간 물품 중에 성경이라든가 무엇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면 CD라든가 USB에 성경을 담아가지고 들어갔든가 어쨌든 북한 당국이 엄격히 통제하는 종교의 어떤 전파 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틀림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간첩행위를 자백했다고 나오든가 아니면 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활동을 봐서 추방을 한다든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이 없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분이 한 10수년 동안 북한에 가서 고아원에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네. 매우 많은 지원 활동을 해서 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잘 모시던 분인데 네. 아니 10수년 동안 그러다 갑자기 하루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 실수라는 게 말입니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어떤 주중 겸임 대사가 예. 베이징에서 베이징도 보고 평양도 보는 대사가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 응접 타구에 있는 평양 타임스 신문에 김일성 사진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찢어가지고 뭘 닦는 데 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도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북한이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 하면 사과하라 공식적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네 우리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나 그러면 신임장 봉종을 하지 않고 김정한테 돌아가겠다. 그러면 외교부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텔 안에서는 다 도청이 되니까 고려 호텔에서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자 알고 데려나와서 예. 나 좀 봐달라. 그러셨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당신이 내가 호텔에 들어간 다음에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문제는 다 풀겠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봐서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룸에 들어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사과한다. 그런데 사람 실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발언 한마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든가 종교 자유가 없습니까든가 이런 말을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그럼 이제 인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질을 이용해서 그럼 네. 북미 관계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뭐 캐나다 관계에서 야, 지렛대로 캐나다, 예. 캐나다하고 지렛대로 삼을 수 있고 그 어떤 또 뭐 사람이 뭐 위협을 주고 고립을 시켜놓고 위협을 주면 당신 자백을 안 하면 공화국에서 못 나간다. 여기서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다. 그러면 뭐 뭔가 십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런 것을 토대로 간첩 행위를 했다. 종교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 목적과 어긋나니까 우리가 3년형, 7년형, 10년형에 매긴다. 그러면 꼼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분도 그러니까 북한에 뭐 노동 교화소 가가지고 몇 년형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케네스 베 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에 수십 번 드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들어갔을 때 무슨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동상을 가르치면서 전 뭐 저런 걸 자꾸 만드냐. 이런 말 한마디로 해도 그냥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 그 북한 여행하는 하는 분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북한이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네. 조종사가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2009년 4월 5일 날 예. 광명성 2호라는 거를 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우리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북한은 지금 그것을 성공한 미사일,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광명성인데, 예, 저기 사람이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조종사가 왜 죽습니까? 조종사가 예. 그 작년도 4월 15일 날에 전국 북한군 조종사 대회를 열어요. 예. 그래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날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는가 하면 그 2009년 미사일,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장렬하게 희생한 조종사가 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망인이 나와서 연설했어요. 근데 그때 쭉 그거를 유출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가 하면 미사일을 쏘겠다 그럴 때 일본이랑 요격하겠다 그랬어요. 일본을 넘어가는 경우에 예. 그 미사일이. 그러니까 북한이 총 14명으로 조종사 14명으로 조직된 결사대를 묻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넘어가는 그 궤도를 따라 초계 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이 그것을 요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함정이나 뭐를 부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몇 교대로 나눠서 14대가 한꺼번에 뜬 것 같지 않고요. 미그 23기가 여러 조로 모아서 시간별로 해서 초기 활동을 하던 중에 사고로 떨어져서 한 대가 레이더 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용 만들기 사회니까 그 뭐 장군님이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아마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14명의 위원을 적은 기념탑을 만들고 그 기념탑을 거기다 그 14명의 결사대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14명이 죽은 게 아니라 14명으로 조직된 결사대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대가 사진이 나오네요. 예. 그중 한 대가 추락을 하면서 사고가 생겼다는 건데 왜 1969년도에 부장님 대학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막 태어났을지도 좀 헷갈리는 지금 60년대면. 네. 그러면 69년도 4월 15일 날에 EC 121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미군 정찰기가 그 공해상에서 북한군 미그 21에게서 격추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남북이 거의 전쟁할 때만한 사건이 생겼댔거든요. 예. 그때도 미그 21 조종사가 2명이 올라가서 그 비행기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예. 4월 15일 날이 북한 공군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명절날입니다. 예. 미군 비행기를 쏴뚫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조종사 대회를 4월 15일 날 바로 열었고 그때 조종사 대회에서 미그 그때 69년도 사건 때 그 미망인들도 연설했고 작년도 2009년도 사건 때 미망인들도 나와서 결의대회를 하는 그래서 그 13명이 다 죽은 게 아니고 한 명이 사망한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공화국의 영웅 이렇게 되면 네. 뭐 나쁜 짓을 해도 이제 앞으로 다 봐주는 겁니까?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저도 김일성이 만나서 참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참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예. 그래서 제 인사철에 김일성의 말이 딱 올라가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우리 고용환 네. 외교관님을 치하를 하셨습니까? 그 제가 통역관을 할 때 그렇군요.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를 참 잘한다. 그러니까 예. 외국에 비싼 돈을 내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 참 모범이다, 외교관이. 그래서 그렇게 치하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이 생겼으니까 저를 잡으러 와서 제가 도망을 망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 공화국 영웅이라 그래도 경제적 사건이나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하나 친다.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그런 건 봐주는데 정치적인 발언, 뭐 김정은이가 뚱뚱하다. 김정은이가 키 높이 구두를 신었다. 그런 공화국 영웅이라도 가차 없습니다. 예, 뚱뚱하다는 말이 정치범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군 동계훈련을 예. 굉장히 강화했고 특수전을 20배를 늘렸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북한군이 원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동계훈련은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 간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훈련 규모가 커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특수부대, 예를 들어서 섬을 가로타고 앉는 그러니까 예. NLL상의 그 섬이겠죠. 백령도든가. 예. 그 훈련 양을 20배로 늘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부대나 공군 전투기 훈련이나 특수부대들 그리고 이런 레이더 기지 같은 것을 공격하고 하는 부대들이 활동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굉장히 많이 훈련에 지금 집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올해 안으로 김정은이가 올해 10월 10일까지 조국 통일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군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를 했고 예. 당중앙위원회 군사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올해를 조국 통일 성전을 해라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지휘 통신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최고사령부 전시에만 있는 최고사령부를 평시에도 가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군이 전시 체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매일 전쟁한다고 하니까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연평도라든가 도발은 있었지만 북한이 정말 전쟁할 의사가 있습니까? 뭔가 도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예.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국에서 했어요. 80년대. 맞습니다. TS. 저는 북한군 선전만 듣고 있을 때는 당장 미군하고 남조선군이 쳐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저런 호재만큼 없다는 거죠. 전쟁만큼 전쟁이 일어난다.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방송에서 매일같이 포스 쏘고 막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사람들이 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 싸움 준비를 계속해서 완성해서 만약 한국에서 무슨 버거러지는 사태가 난리가 아니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언제든지 타격을 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러면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뭔가 뭐 포를 하나 쏜다든가 우리 한국 땅에 뭔가 실질적인 구체적 물리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북한군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연평도를 공격을 했을 때 예. 한국군이 공격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전면전을 북한군도 전면전을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못 일으키는데 예. 섬을 대낮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격을 못 했거든요. 예. 저 사람들 전면전을 무서워하는 건 우리보다 저기가 더 무서워한다. 남한이 더 무서워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평도가 북한한테 잘못된 교훈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말씀은 연평도를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더 강력한 타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전 세계가 폭격을 받는 텔레비전 화면을 생중계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때 했었어도 자주적으로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거로 될 뻔했는데 정말 그냥 뭐 그 해병대 그 한 개 포대만 열심히 반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그때 몇 배로 공격을 했으면 북한군이 저거 우리가 확전되는 거를 우리가 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안 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식수절이네요. 예. 우리가 식목일인데 예. 이 나무 심는 날에
애국심을 증명하라. 나무를 심은 애국자가 되네요. 예.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식수절이 3월 2일입니다. 아, 3월 2일. 예. 우리 식목일이 4월 5일인가 되잖아요. 예, 예. 3월 2일인데 김정일이가 공군 조종사들하고 가서 저분이 김정은이네요. 네, 김정은이가 가서 예. 나무를 심습니다. 직접요. 근데 나무를 쓰다듬기도 하네요. 네. 무슨 뭐 멍멍이 쓰다듬듯이. 저걸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앵커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이 너무 나무가 다 벌목을 해서 나무가 붉은 산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황폐화돼 있고 예. 저 젊은 지도자가 예. 이제까지 본 거는 초대서 특각 주변의 화려한 수림 속에서만 자랐고 예. 스위스 가서 공부하면서 그 새파란 자연, 새하얀 눈 이런 것만 봤는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너무 민둥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지난날에 뭘 한 거냐? 요거는 약간 아버지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때 고난행군이 있었고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나무 화전밭을 산림에다가 불을 질러서 예.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먹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 때 잘못했다는 거를 약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 나라가 벌거숭이가 됐으니까 애국심으로 하고 이제부터 나무를 베면 반당행이다. 삽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고 제대로 예.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건데 예. 어쨌든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자기가 봤던 어렸을 때 그 특각에서 자라면서 특각 있는 데는 아주 나무가 울창한 데 예. 태어났거든요. 스위스 가서 그런 새파란 자연을 보다가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군부대랑 나와서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다 벌거숭이니까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화를 많이 내고 있고 왜 산을 저렇게 벌거숭이로 만들었냐. 근데 사실은 국가가 연료를 공급을 못하고 연료를 파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떼서 쓴 거거든요. 이제부터 나무를 한 그루를 베면 반국가 행위로 처벌하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뗄 건 없지. 겨울엔 춥지. 근데 나무를 한 그루 베면 반당 분자로 처벌을 하겠다 그러지. 주민들은 좀 불만이 많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젊은 지도자가 왜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저런 영상들이 북한에서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풀이 났다고 그러면서 풀 뽑다 이런 거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저 말 들으면 우리 또 고생줄이 또 시작이 됐다. 저들이 북한에 있을 때도 느꼈고 예. 새로 오는 사람들 2000년대 후반에랑 오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또 힘들게 생겼구나. 내일부터 또 산 메고 이제 산에 다니면서 나무 심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좀 좋아지면 저런 고통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스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면 왜 나무를 떼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도록, 대접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하는데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보완책은 꼭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